안녕하세요. 생명의 설계도, 이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또 때로는 직접 편집까지 하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막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희귀 질환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작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도구들, 유전학자들이 DNA, RNA, 단백질 같은 이 생명의 기본 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유전학 분석 입문서 12판의 10장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분자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복제하고 읽고 심지어 수정까지 하는지 그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들은요, 현대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뭐랄까, 연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이요? 네.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칼이랑 불을 다루듯이 생명과학자들은 오늘 이야기할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생명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죠. 아하. 크게 보면 먼저 이 작은 분자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탐지하고 정량하는 부분,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복사하는가, 이게 클로닝이고요. 복사. 그리고 전체 정보나 특정 부분 정보를 어떻게 모으는가, 라이브러리 구축, 아, 모으는 거. 그 내용을 어떻게 읽는가, 이게 염기서열 분석,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정하는가, 유전공학,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와,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 도구들이 있었기에 유전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들을 다루기 위한 그야말로 일련의 과정이네요. 먼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네, 탐지, 네,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연구에 필요하면 복제하고 네, 클로닝, 설계도 자체를 읽어보고 염기서열 분석.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계도를 직접 고치는 유전공학 단계까지. 그렇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기술들이 단순히 실험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건강, 질병 치료, 또 미래의 생명공학 기술과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함부터 열어볼까요? 분자들을 어떻게 보고 정량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탐지와 정량입니다. 10.1. 연구의 가장 기본, 정말 기본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을 확인하고 그 양을 아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계열 전기 영동이라는 겁니다. 계열 전기영동이요.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자들을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기술인데요. 겔이라고 하는 약간 묵 같은 다공성 매질에 샘플을 넣고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 전기를 흘려주는군요. 네, 그런 분자들이 각자 가진 전하량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크기별로 쫙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작은 게 빨리 가고 큰 건 느리게 가고. 오, 그렇게 크기별로 분리를 하는군요. 그럼 분리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분자가 그 안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블로팅과 프로브예요. 블로팅, 프로브. 좀 어려운데요? 네,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겔에서 분리된 분자들을 아주 얇은 막,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대로 옮겨요. 복사하듯이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특정 DNA나 RNA 서열 또는 특정 단백질에만 딱 달라붙도록 만든 표지 물질, 이게 바로 프로브인데요. 이걸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 표적에만 붙는 열쇠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프로브가 달라붙은 위치를 감지하면 아, 여기 있구나 하고 원하는 분자의 존재와 대략적인 양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블로팅 종류도 여러 가지겠네요. DNA, RNA, 단백질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DNA를 찾으면 서던 블롯, RNA는 노던 블롯, 단백질은 웨스턴 블롯이라고 불러요. 이름 붙인 사람들이 이름을 딴 거죠. 아하, 그렇군요. 서던, 노던, 웨스턴. 재밌네요. 근데 이건 겔에서 꺼내서 하는 거잖아요. 세포나 조직 안에서 직접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분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인시튜 혼상화,
ISH라는 기술이 있어요. 인시튜가 제자리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제자리에서. 아, 네. 특히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피쉬, 즉 형광 제자리 혼상화는 세포나 조직 샘플 안에서 특정 유전자나 RNA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형광색으로 직접 염색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와, 그럼 현미경으로 보면 반짝반짝 보이겠네요? 그렇죠. 특정 유전자가 어느 세포에 그 세포 안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형광물질을 붙여서 위치와 양을 확인하는 면역 형광법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아, 항체를 이용하는군요, 단백질은. 네, 단백질마다 고유한 구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항체를 쓰는 거죠. 현미경으로 직접 그 분포를 볼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전체 DNA는 엄청나게 길다고 들었어요. 사람 DNA는 뭐 2m나 된다고 하던데 이걸 통째로 다루긴 힘들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조각내서 분석하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걸 그대로 다루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한 효소, restriction enzyme. 제한 효소.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이 효소들은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아주 특정한 부위, 마치 우편번호처럼 딱 정해진 서열, 이걸 제한 자리, restriction site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인식해서 정확하게 싹둑 잘라주는 분자 가위 역할을 합니다. 분자가위.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에코알1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한 요소는 항상 GAA-TTC라는 6개 염기 서열만 찾아서 딱 잘라줘요. 다른 데는 절대 안 자르고요. 오, 신기하네요. 정확하게 그 자리만. 네, 이런 제한 요소가 수백 종류가 발견되어서 각각 다른 서열을 인식하고 자릅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 길고 긴 DNA를 다루기 쉬운 더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서 분석하거나 다음 단계, 예를 들어 클로닝 같은 데 활용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필요했군요. 그런데 만약에 샘플량이 정말 적으면 어떡하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카락 한 올이나 아주 오래된 뼈 같은 데서 DNA 정보를 얻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정말 기적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입니다. PCR.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코로나 검사 때도 쓰고. 맞아요. 워낙 강력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그렇죠. PCR은 특정 DNA 영역을 시험관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혁명적이다. 네, 이걸 개발한 캐리 멀리스라는 과학자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와, 원리가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증폭하고 싶은 DNA 영역에 양쪽 끝에 달라붙는 아주 짧은 DNA 조각, 이걸 프라이머라고 하거든요. 이 프라이머하고 DNA를 합성하는 효소인 DNA 중합효소, 그리고 재료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 ATCG를 넣고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왜요? 자, 보세요. 먼저 온도를 확 높이면 보통 95도 정도 DNA 이중나선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돼요. 네. 그 다음 온도를 좀 낮추면 50에서 60도 정도 우리가 넣어준 프라이머가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서 자기가 붙어야 할 자리에 딱 가서 붙어요. 아, 시작점을 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작점이죠. 그리고 다시 온도를 살짝 높이면 보통 72도 정도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 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DNA 가닥을 쭉 합성해 나갑니다. 원래 있던 가닥을 주형 삼아서요. 오. 이 변성, 결합, 신장 세 단계를 한 사이클로 해서 이걸 뭐 20번, 30번 정도만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DNA 양이 2의 30제곱, 그러니까 수십억 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와, 수십억 배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아까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95도까지 올리면 보통 효소들은 다 망가질 텐데 이건 괜찮은가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초기 PCR 개발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온도를 높여서 DNA를 변성시킬 때마다 중합효소가 기능을 잃어서 매 사이클마다 새로 넣어줘야 했거든요.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진짜 불편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뜨거운 온천에 사는 세균,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
토마스 에콰리커스에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DNA 중합효소를 발견한 거예요. 뜨거운 데 사는 세균에서요? 네. 그래서 이 효소 이름을 따서 탁 중합효소, 탁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95도에서도 망가지지 않으니까 한번 넣어두면 정체 과정을 기계로 그냥 자동으로 쭉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자동화가 가능해졌군요. 맞습니다. 이 탁 중합효소 덕분에 PCR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극미량의 샘플, 말씀하신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원하는 유전자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 됐으니 유전학은 물론이고 법의학, 질병진단, 고고학,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와, 탁 중합효소 이름 기억해야 됐네요. 그럼 RNA는 어떻게 분석해요? PCR은 DNA를 증폭하는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전자 발현 같은 걸 보려면 RNA를 봐야 할 텐데.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NA는 DNA랑 좀 달라서 직접 PCR을 하기는 어렵고요. 먼저 RNA를 DNA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RNA를 DNA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역전사 효소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를 사용해서 RNA 정보를 바탕으로 상보적인 DNA 가닥, 이걸 cDNA, Complementary DNA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드는 거죠. 아, 상보적인 DNA, cDNA? 네, 이 과정을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cDN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PCR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CR이라고 불러요. RT-PCR,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RT-PCR은 특정 유전자가 특정 세포나 조직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발현되고 있는지, 즉 mRNA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정량적으로 알아보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유전자 발현 연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죠. 그렇군요. RNA는 cDNA로 바꿔서 PCR을 한다. 이제 분자들을 보고 양을 재고 아주 적은 양도 PCR로 증폭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만약에 인슐린 유전자처럼 특정 유전자 하나만 딱 골라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바로 그때 필요한 기술이 DNA 클로닝입니다. DNA 클로닝. 복제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특정 DNA 조각,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인슐린 유전자 같은 것을 분리해서 그 복제본을 정말 무수히 많이 만드는 기술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유전자의 기능을 자세히 연구하려면 많은 양의 순수한 유전자 DNA가 필요하고요. 또 그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인슐린 같은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약으로 쓰거나 할 때도 필요하죠. 유전자 치료 같은 데 활용하려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하, 연구용으로도 쓰고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백과사전, 우리 몸의 전체 유전체, 지놈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한 페이지, 즉 인슐린 유전자 페이지만 찾아서 복사기에 넣고 수백만 장, 수억 장을 복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 복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그 제한 요소 같은 걸 또 쓰나요? 네, 핵심 도구는 역시 제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NA 연결 효소, DNA 라이게이스라는 또 다른 중요한 효소가 등장합니다. 연결 효소, 이건 붙이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가위로 잘랐으면 풀로 붙여야죠. 과정을 보면 먼저 복제하고 싶은 DNA 조각, 이걸 삽입물, 인설트라고 부를게요. 이 삽입물과 이 조각을 세균 같은 숙주세포 안에서 복제시켜줄 운반체, 벡터라고 하는 것을 같은 종류의 제한 요소로 잘라냅니다. 삽입물이랑 벡터를 같은 가위로 자른다. 네, 그래야 잘린 단면 모양이 같아지겠죠. 많은 제한 요소가 자르고 나면 점착말단이라고 불리는 서로 상보적으로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짧은 단일 가닥 부분을 남겨요. 약간 벨크로 테이프처럼요. 아, 그래서 서로 잘 붙을 수 있게요? 그렇죠. 이 덕분에 삽입 DNA 조각과 잘린 벡터가 쉽게 서로 스르륵 붙을 수 있어요. 거기에 DNA 연결 효소를 처리해주면 이 효소가 끊어진 DNA 골격을 화학적으로 단단하게 이어붙여서 하나의 완전한 원형 재조합 DNA, 리컴비넌트 DNA 분자를 만들어줍니다. 삽입물과 벡터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와, 그렇게 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벡터에 끼워 넣는 거군요. 근데 그 벡터라는 운반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크기의 DNA 조각을 옮기고 복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벡터를 사용합니다. 크기 별로 다르군요. 네, 비교적 작은 DNA 조각, 한 수천 개 염기쌍 정도? 이 정도는 주로 세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플라즈미드를 인공적으로 변형해서 만든 벡터를 많이 사용해요. 플라즈미도요? 네, 플라즈미드는 세균의 주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작은 원형 DNA거든요. 이걸 유전공학 기술로 좀 개조해서 클로닝에 쓰기 좋게 만든 거죠. 어떻게 개조하는데요? 클로닝용 플라즈미드 벡터에는 보통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벡터가 세균 안에서 스스로 복제될 수 있게 하는 시작점, 복제 원점,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 오리이고요. 네. 둘째는 이 벡터가 들어간 세균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표지 유전자, 예를 들면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벡터 가진 놈만 골라낼 수 있거든요. 아, 선별하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외부 DNA 조각, 삽입물을 끼워 넣기 쉽도록 여러 종류의 제한 요소 자리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부위, 이걸 다중 클로닝 부위,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MCS라고 불러요. 여기에 아까 말한 제한 요소로 잘라서 삽입물을 넣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네요. 네, 어떤 플라스미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삽입 DNA가 제대로 벡터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배지 위에서 콜로니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유명한 청백 선별, 블루 화이트 스크리닝 같은 거죠. 파란색 콜로니는 실패, 흰색 콜로니는 성공, 이런 식으로요. 와, 색달로요? 진짜 편하겠는데요? 네, 아주 편리하죠. PU18 같은 플라스미드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더 큰 DNA 조각,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염기상 정도 되는 걸 클로닝하려면 플라스미드로는 좀 작아요. 그럼 뭘 쓰나요? 그럴 때는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나 아니면 포스미드나 세균 인공 염색체, 벡터리얼 아티피셜 크로모솜, BAC처럼 훨씬 더 큰 DNA를 담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벡터들을 사용합니다. BAC 같은 경우는 수십만 염기쌍까지도 안정적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와, 인공 염색체라니. 대단하네요. 네, 또 다른 종류로는 단순히 DNA를 복제하는 걸 넘어서 클로닝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하는 게 목적일 때는 발현 벡터라는 걸 써요. 발현 벡터요? 네, 이 벡터들은 삽입된 유전자가 숙주세포 안에서 mRNA로 전사되고 또 단백질로 효율적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조절 부위들, 프로모터 같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PET 벡터 같은 건 대장균에서 제조합 단백질을 많이 만들 때 흔히 쓰이죠. 때로는 정제를 쉽게 하기 위해 히스태그 같은 작은 꼬리표를 단백질에 붙여 만들기도 하고요. 아, 단백질 생산 전용 벡터군요. 정말 용도에 따라 다양하네요. 중요한 건 이 벡터들이 그냥 운반체가 아니라 복제, 선별, 때로는 발현까지 다 가능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분자 도구라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엔지니어링의 산물이죠. 자, 그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제조합 DNA, 그러니까 벡터에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은 것을 어떻게 목표하는 세균 같은 숙주세포 안으로 집어넣나요? 그냥 섞어주면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냥은 잘 안 들어가죠.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있으니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건 형질 전환이라는 방법이에요. 형질 전환. 네, 세균 세포의 화학 처리, 예를 들어 염화칼슘, CaCl2 같은 걸 처리해서 차갑게 했다가 갑자기 뜨겁게 열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 이걸 전기청공떡이라고 하는데 이걸 줘서 세포벽이나 막에 아주 잠깐 동안 미세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낸다고요? 네, 아주 일시적으로요. 그 틈으로 외부 DNA, 즉 우리가 만든 제조합 플라스미드 같은 것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DNA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처리된 세포를 적격세포라고 부릅니다. 아, 적격세포, 준비된 세포군요. 그렇죠. 플라스미드나 BAC 같은 벡터를 넣을 때 주로 이 형질 전환 방법을 씁니다. 만약 파지 벡터를 사용했다면 제조합 DNA를 파지 바이러스 입자 안에 포장한 다음에 이 파지가 원래 하던 대로 세균을 감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DNA를 세균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걸 형질 도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이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이러스가 원래 숙주세포에 자기 유전물질을 넣는 데는 선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자, 이제 특정 DNA 조각을 복제할 수 있게 됐어요.
클로닝 성공.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 그러니까 유전체 전체나 또는 특정 시점에 발현되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통째로 모아둘 방법도 있을까요? 뭐랄까, 유전자 도서관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DNA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진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군요. 네, 말 그대로 DNA 조각들의 컬렉션, 집합체를 만드는 거죠.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전체 라이브러리입니다. 유전체 라이브러리. 이건 한 생명체의 전체 유전체 DNA를 제한 효소 같은 걸로 잘게 조각내서 그 조각 하나하나를 각각 벡터에 클로닝한 클론들의 집합이에요. 여기에는 유전자를 만드는 부위, 엑선, 인트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 또 유전자 사이사이에 있는 의미 없어 보이는 부위까지 말 그대로 그 생명체의 모든 DNA 서열 조각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 설계도 조각 모음이네요. 그렇죠.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수의 클론이 필요합니다. 양이 방대하죠. 그럼 다른 종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cDNA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RT-PCR 할 때 cDNA 만든다고. 맞아요. cDNA 라이브러리는 특정 세포나 조직 또는 특정 환경 조건 하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mRNA들로부터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cDNA들만을 모아서 클로닝한 거예요. 아, mRNA로부터 만든 거구나. 그럼 유전체 라이브러리랑은 내용이 다르겠네요? 네, 아주 다릅니다. mRNA는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담긴 부분, 주로 엑손만 가지고 있잖아요. 인트론 같은 건 이미 제거된 상태고요. 그래서 cDNA 라이브러리에는 단백질 암호화 서열 정보가 주로 들어있고 유전자 사이의 비암호화 부위나 인트론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cDNA 라이브러리는 어떤 세포나 조직에서 유래했는지 또는 어떤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그 구성이 매우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세포랑 근육세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니까 당연히 발현되는 mRNA 종류도 다르고 따라서 cDNA 라이브러리 내용물도 완전히 다르겠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예시처럼 인슐린 유전자를 찾고 싶다면 전체 유전체 라이브러리를 뒤집는 것보다 그렇죠. 인슐린을 활발하게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추출한 mRNA로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뒤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 라이브러리에는 인슐린 cDNA가 훨씬 많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와, 비교가 확 되네요. 마치 모든 책이 다 있는 국립도서관 유전체 라이브러리와 특정 주제, 예를 들어 요리에 관한 책만 모아놓은 전문 도서관, cDNA 라이브러리 같은 차이군요. 이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뭐 국립도서관이든 전문도서관이든 아무리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놨다고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딱 하나의 클론, 예를 들어 그 인슐린 유전자를 가진 클론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수십만, 수백만 개 클론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진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을 텐데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다시 프로브를 이용한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 프로브. 아까 블루팅 할 때 나왔던 그거요? 네, 맞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전자, 예를 들어 인슐린 유전자의 염기 서열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그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짧은 DNA나 RNA 조각, 프로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로브에 표지를 답니다. 예전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썼고 요즘은 형광물질 같은 것도 쓰고요. 표지를 단 프로브를 만든다. 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클론들, 세균 콜론이나 파지 플라크 형태를 배양 접시에 넓게 펼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클론들을 멤브레인 필터로 옮겨 찍어요. 도장 찍듯이요. 네. 그리고 나서 세포를 터뜨려서 안에 있는 DNA가 멤브레인에 노출되게 한 다음 여기에 아까 만든 표지된 프로브 용액을 부어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프로브가 자기랑 맞는 서열을 가진 DNA에 가서 달라붙겠죠? 정확합니다. 이걸 혼성화,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프로브는 오직 자신과 딱 맞는 염기 서열을 가진 클론의 DNA에만 가서 달라붙고 다른 데는 안 붙어요. 이제 멤브레인을 잘 씻어서 붙지 않은 프로브들을 제거하고 프로브가 붙은 위치의 신호만 감지하면 됩니다. 신호 감지요? 어떻게 해요?
만약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했다면 멤브레인을 X선 필름에 딱 붙여놓으면 프로브가 붙은 자리만 까맣게 감광이 돼요. 이걸 자가방사기록밥, 오토레디오그래피라고 하고요. 형광물질을 썼다면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서 형광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로 스캔하면 되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바늘의 위치를 찾아내는군요. 네, 필름이나 스캔 이미지에 나타난 신호의 위치를 보고 원래 배양 접시에서 그 위치에 있던 클론을 콕 찍어서 따로 배양하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그 유전자를 가진 클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와, 정말 집요한 과정이네요. 자,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프로브로 찾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가 실제로 어떤 염기, 즉 A, T, C, G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설계도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드디어 서열을 읽을 차례인데요. 네, 드디어 유전자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 바로 DNA 염기 서열 분석, DNA 시퀀싱입니다. 10.4. 이 분야의 길을 연 정말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 프레데릭 생어라는 분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으신 대단한 분이죠. 생어 염기서열 분석. 이것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워낙 유명해서요. 생어 방법 또는 다이디옥시 방법, 다이디옥시 메소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DNA 복제 과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PCR이랑 비슷하게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재료를 조금 섞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별한 재료요? 네, 바로 다이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DDNTP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DNA 구성 요소는 DNTP,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그런데 이 DDNTP는 DNTP랑 구조가 아주 약간 달라요. 산소 혼자 하나가 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 DNA가 다 합성해 한번 사용되고 나면 그 뒤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더 이상 붙을 수가 없게 돼요. 합성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아, 사슬을 종결시키는 거군요. 체인 터미네이터.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응 큐브 안에 분석하고 싶은 DNA 주형, 복제를 시작할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그리고 4종류의 일반 DNTP, DATP, DTTP, DCTP, DGTP를 충분히 넣어줘요. 여기까지는 PCR이랑 비슷하죠. 네. 여기에 추가로 4종류의 DDNTP, DDATP, DDTTP, DDCTP, DDGTP 중 하나만 아주 소량 섞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DDATP를 소량 넣은 튜브에서는 DNA 합성이 쭉 진행되다가 주형 가닥에 T가 나와서 A를 넣어야 할 차례가 왔을 때 가끔씩 운 나쁘게 DATP 대신 DDATP가 끼어 들어가면서 합성이 딱 멈추는 거죠. 아, 무작위적으로 멈추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튜브 안에는 시작점 프라이머부터 다양한 위치의 A 염기에서 합성이 중단된, 즉 A로 끝나는 다양한 길이의 DNA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DTTP를 넣은 튜브에서는 T로 끝나는 조각들이, DDCTP 튜브에서는 C로, DDGTP 튜브에서는 G로 끝나는 다양한 길이의 조각들이 만들어지겠죠. 4개의 튜브에서 각각 다른 염기로 끝나는 조각들이 만들어진다. 네. 이제 이 4개의 튜브에서 만들어진 반응물들을 각각 겔 전기영동 레인에 넣고 분리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한 염기 차이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겔을 사용해요. 그러면 DNA 조각의 길이에 따라 띠 밴드들이 쭉 나타나겠죠. 네. 이제 겔의 맨 아래쪽, 즉 가장 짧은 조각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각 길이의 밴드가 어느 레인, A, T, C, G 중 어느 DDNTP를 넣었던 레인에 나타나는지를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그게 바로 원래 DNA 주형 가닥과 상부적인 서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맨 아래 첫 밴드가 G레인에, 그 다음 짧은 밴드가 A레인에, 그 다음이 T레인에 있다면 서열이 G, A,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거군요.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 생어 방법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유전 암호를 직접 해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거대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이 방법을 기본으로 했고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빠르고 대량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열을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술들이 주류가 되었지만 생화 방법의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고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확인하거나 할 때는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이제 DNA를 보고 복제하고 그 서열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군요.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생명의 설계도 자체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마치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고치듯이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생명과학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인 유전공학, 제네틱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10.5? 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모든 기술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을 형질 전환 생물체, 트랜스제닉 오르가니즘 또는 우리가 흔히 듣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라고 부르는 거고요. GMO가 바로 이 유전공학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에는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라는 토양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이 식물에 감염될 때 자기 플라스미드, TI 플라스미드의 일부를 식물세포 염색체 안으로 쏙 집어넣는 능력이 있거든요. 세균이 식물 유전자를 바꾼다고요? 네, 자연적으로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TI 플라스미드를 변형시킨 벡터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해충 저항성 유전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등을 끼워 넣어서 식물세포에 넣는 방법을 아주 널리 사용합니다. 이게 식물 GMO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아, 세균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럼 동물은요? 동물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보통 수정란 단계나 배아줄기세포 단계에서 직접 DNA를 미세주사기로 찔러 넣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질 전환 동물들은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거나 인간 질병 모델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예쁜 고마선충이나 초파리, 그리고 생쥐, 머스머스쿨러스 같은 모델 동물들이 연구에 정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외부 유전자를 그냥 새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혹시 원래 있던 유전자를 특정 위치에서 딱 망가뜨리거나 노가웃, 아니면 아예 다른 유전자로 바꿔치기, 치환하는 것처럼 좀 더 정교한 편집은 어려운가요? 아니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도 유전공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죠.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유전자 노가웃, 진 노가웃이라고 하고요. 원래 있던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로 대체하는 것을 유전자 치환, 진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 위치의 유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변화시키는 것을 통틀어 유전자 표적화, 진 타직팅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표적화, 뭔가 더 정밀한 느낌인데요? 네, 훨씬 정교한 기술이죠. 과거에는 이 유전자 표적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성공 효율도 매우 낮아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분야를 정말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입니다. 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 가위예요. 크리스퍼-카스9은 원래 세균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했어요. 과거에 자신을 공략했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의 DNA 조각을 자기 유전체 안에 기억해뒀다가, 이게 크리스퍼 영역이죠. 나중에 똑같은 놈이 다시 침입하면 캐스9이라는 DNA 절단 효소를 보내서 그 침입자의 DNA를 정확하게 잘라버리는 시스템이었죠. 세균의 면역 시스템이었다고요? 와, 신기하네요. 네, 과학자들이 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유전자 편집 도구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이드 RNA, gRNA이고 다른 하나는 캐스9이라는 DNA 절단 효소입니다. 가이드 RNA랑 캐스9 효소. 네, gRNA는 우리가 편집하고 싶은 유전체의 특정 염기 서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내비레이션 역할을 해요. 약 20개 염기 정도의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체의 그 많은 서열 중에서 딱 그 자리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캐스9 효소는 gRNA가 안내한 바로 그 지점의 DNA 이중 나선을 마치 가위처럼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걸 이중가닥 절단,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DSB라고 해요. 아, gRNA가 위치를 찾고 캐스9이 자르고. 그렇죠.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렇게 DNA가 뚝 하고 잘리면 세포는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복구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동하는 복구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구 경로요? 네,
하나는 그냥 끊어진 두 끝을 최대한 빨리 얼른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이걸 비상동 말단 연결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급하게 대충 붙이는 방식이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작은 오류가 발생해요. 염기 몇 개가 중간에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거죠. 이런 오류 때문에 원래 유전자의 단백질 암호화 틀, 리딩 프레임이 망가져서 결국 그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 즉 노가웃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 오류를 유도해서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군요. 네, 그게 NHEJ를 이용한 노가웃의 원리예요. 가른 하나는 만약 주변에 참고할 만한 주형 DNA, 템플릿 DNA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인공적으로 세포 안에 같이 넣어준 정상 유전자 조각이나 원하는 변형이 담긴 유전자 조각이 있다면 세포가 그 주형을 본떠서 잘린 부위를 아주 정확하게 수리하거나 아예 새로운 서열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상동성 의존 복구, 호몰로기 디렉트드 리페어, HDR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밀한 유전자 편집, 즉 염기 하나를 바꾸거나 특정 서열을 삽입하거나 유전자를 통째로 교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와, HDR을 이용하면 정밀 편집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생쥐의 인슐린 유전자인 인스1 유전자를 크리스퍼-캐스9으로 잘라낸 귀에 그냥 두면 NHJ 경로를 통해 인스1 유전자가 망가져서 노가웃 생쥐를 만들 수 있고요. 만약 이때 잘린 부위에 딱 맞게 상동성을 가지면서 중간에 형광 단백질 GFP 유전자가 끼워져 있는 주형 DNA를 같이 넣어주면 HDR 경로를 통해 원래 인스1 유전자가 있던 자리가 GFP 유전자로 대체된 생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강력하네요.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심지어 바꿔치기까지 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DNA를 위한 맞춤형 워드 프로세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딱 그런 비유가 어울려요. 이 CRISPR-Cas9 시스템의 등장은 이전의 다른 유전자 편집 기술들 ZFNS, TALNs 등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정확도도 높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서 유전공학 분야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군요. 그렇죠. 게다가 거의 모든 종류의 생명체, 세균부터 식물, 동물, 인간세포까지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도 아주 높아요. 덕분에 기초적인 생명현상 연구는 물론이고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 진단기술 개발, 농작물이나 가축 개량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우리는 유전자 분석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분자들을 다루는 핵심 도구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분자를 보고 측정하는 방법, 전기 영동, 블로팅, ISH에서 시작해서 아주 적은 양의 DNA도 엄청나게 불리는 PCR, 원하는 유전자를 골라서 복제하는 클로닝과 벡터, 그리고 유전 정보 전체를 모아두는 라이브러리와 그걸 뒤지는 스크리닝 방법. 네, 그리고 마침내 그 정보를 글자 하나하나 읽어내는 생어 염기서열 분석. 더 나아가 이제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 붙이고 편집하는 CRISPR-Cas9과 같은 유전공학 기술까지. 정말 눈부신 여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구들이 하나하나 개발되고 발전해 왔기에 우리는 생명 현상의 깊은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질병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고 또 생명 자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단순히 생명의 코드를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코드를 직접 고쳐 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점점 더 사용하기 쉬워지는 유전자 편집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농작물이나 가축을 넘어서 언젠가는 인간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윤리적인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이익, 예를 들어 난치병 치료 같은 것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우려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놀라운 도구들의 힘을 생각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은 유전자 분석의 핵심 도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